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 김태섭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택배기사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 서연이와는 결혼한 지 18년 됐고 딱히 큰 문제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일어난 일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니 아직도 가슴이 떨리네요. 그날도 평소처럼 배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뭔가 들뜬 기색이었어요. 여보, 내가 이번 주말에 부산에 좀 다녀올까 해. 서연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부산이라니 갑작스러웠죠. 왜 갑자기 부산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대.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서연이는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서연이가 고향 친구들과 만나는 걸 싫어할 이유는 없었어요. 결혼하고 서울 와서 18년 동안 살다 보니 고향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거든요. 가끔 전화통화는 했지만 직접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그래, 가서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서연이가 갑자기 쇼핑을 하기 시작한 거죠. 평소 화장품도 마트에서 싼 걸로 사던 사람이 갑자기 백화점에 가서 비싼 화장품 세트를 사오더라고요. 이거 얼마 한 거야? 응, 친구들 만날 건데 좀 꾸며야지. 서연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 옷도 몇 벌 샀어요. 평소 입던 수수한 옷이 아니라 좀 더 화려하고 젊어 보이는 옷들이었죠. 심지어 속옷까지 새로 샀더라고요. 그것도 평소에 입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레이스가 달린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서연이는 캐리어를 끌고 나섰습니다. 2박 3일이니까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친구들한테 안부 전해.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죠. 그런데 문을 나서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결혼한 지 18년 된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데이트를 나가는 젊은 여자 같았거든요.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어요. 새로 산 비싼 향수였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잘 도착했어? 응, 잘 도착했어. 지금 호텔에 있어. 친구들이랑 재밌게 지내고 있지? 응, 그런데 여보, 내가 지금 친구랑 같은 방에 있어서 조용히 말할게. 서연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뭔가 어색했지만 친구와 함께 있으니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통화하는 중에 희미하게 남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남자 목소리 들렸는데? 아,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나나 봐. 호텔이 좀 시끄럽네.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에도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몇 번 걸어도 계속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다고 나왔어요. 문자를 보냈더니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 폰 충전이 안 돼서 못 받았어. 지금 친구들이랑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평소 서연이라면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바로 걱정해서 문자라도 먼저 보냈을 텐데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바빠서라는 표현도 이상했습니다. 뭘 그렇게 바빠할까요? 일요일 저녁 서연이는 약속했던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친구들이랑 마지막 식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어. 그리고 지하철도 좀 복잡했고. 서연이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피곤함 같았어요. 여행의 피곤함이 아니라 긴장했다가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캐리어를 가져가서 정리하겠다고 했더니 아니야, 내가 할게. 피곤하니까 그냥 쉬어라며 급하게 가로막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연이의 캐리어가 침실 한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뚜껑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평소 서연이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인데 여행 갔다 와서 피곤했나 보다 싶었죠. 세탁할 옷들이 보였는데 그냥 빨래통에 넣어주려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옷을 꺼내다가 지갑이 하나 떨어졌어요. 서연이가 평소 쓰던 지갑이었는데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영수증들이었어요. 커피숍 영수증, 편의점 영수증.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후모텔 부산 송정점이라고 적힌 영수증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분명 서연이는 친구들과 호텔에 묵었다고 했는데 왜 모텔 영수증이 있을까요? 자세히 보니까 더 이상했어요. 202호 숙박요금 2인 기준이라고 적혀 있었고 결제 카드명은 김이었습니다. 저희 성은 김씨가 맞지만 서연이 이름은 박서연이에요. 그럼 누구 카드로 결제한 거죠? 날짜를 보니까 서연이가 부산에 있던 토요일 밤이었어요. 체크인 시간은 오후 6시, 체크아웃은 다음날 오전 11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친구 중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친구가 대신 결제해준 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왜 호텔이 아니라 모텔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2인 기준이었을까요? 더 이상한 건 영수증 뒷면에 손글씨로 고마워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서연이 글씨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영수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앞면과 뒷면 모두 찍었어요. 그리고 다른 영수증들과 함께 지갑에 다시 넣어뒀어요. 서연이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고마워라는 글씨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누구에게 고마워하는 거죠? 서연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빨래통에 넣어뒀어. 고마워, 여보. 서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있었어요. 캐리어 쪽을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혹시 제가 뭔가 건드린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목 부분에 작은 상처 같은 게 있었거든요. 목에 뭐가 났네. 아, 모기 물린 것 같아. 부산이 습해서 모기가 많더라.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영수증 생각이 났어요. 배송하러 다니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돌았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친구들과 여행을 간 거라면 왜 모텔 영수증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 카드로 결제한 걸까요? 김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영수증 뒷면에 고마워라는 글씨도요. 누구에게 고마워서 그런 글을 쓴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서연이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부산 여행 얘기도 자연스럽게 했고요. 친구들이 다 나이 들어서 예전 같지 않더라. 그래도 반가웠어. 재밌었겠네. 오랜만에 고향도 가고. 저도 평상시처럼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친구들이 예전보다 많이 변했어. 특히 남자친구들은 더 그래라고 말하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남자친구들이라니? 분명 여자친구들 모임이라고 했는데요.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서연이를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18년 동안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연이는 항상 성실하고 가정적인 아내였어요.
제가 택배 일로 바쁠 때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큰 문제 없이 지내왔죠. 그런데 지금 이 의심이 맞다면 저는 지금까지 뭘 한 거죠? 서연이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서연이가 맞나? 그 다음 날 저는 일찍 퇴근하고 집 근처 PC방에 갔습니다.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서연이가 볼 수도 있어서요. 서연이의 고등학교 동창회 카페를 찾아봤어요. 다행히 공개된 카페여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게시글들을 보니까 정말 모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모임 사진에 서연이가 없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임은 토요일 점심에 있었고 당일 저녁에 끝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일요일에 뭘 한 거죠? 분명 2박 3일이라고 했는데 모임은 하루만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모임 참석자 명단에도 서연이 이름이 없었어요. 혹시 빠진 건가 싶어서 댓글들도 봤는데 서연이가 못 온다고 했는데 아쉽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요즘 바쁜가 봐. 연락도 잘 안 되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동창회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와 부산에 간 거죠? 그리고 그 모텔에서 뭘 한 거죠? 김라는 사람과 함께 간 게 분명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8년 만에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동창회 카페에서 서연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모르겠네.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겠지? 라는 글을 본 거였어요. 친구들도 서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옛날 생각이 났어요. 서연이가 대학교 다닐 때 사귀던 남자친구 말이에요. 그때 서연이가 그 사람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이름이 김민호였던 것 같아요. 맞다, 김민호. 서연이랑 꽤 오래 사귀었다가 군대 가면서 헤어졌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 그 사람일까요? 결혼 초기에 서연이가 민호 오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페이스북에서 김민호를 검색해봤습니다. 부산 거주, 나이도 비슷하고.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서연이가 예전에 보여준 사진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최근 상태가 이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통업체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프로필을 더 들여다보니까 최근 게시물들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같은 글들이었죠.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동창회를 핑계로 부산에 가서 옛날 남자친구인 김민호와 만난 거였어요. 그리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거고요. 제가 바보였네요. 18년 동안 믿고 살았던 아내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더 화가 나는 건 김민호의 페이스북에서 본 사진들이었어요. 최근에 올린 부산 바다 사진들, 맛집 사진들. 그 시기가 서연이가 부산에 갔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집에 들어가니까 서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찍 들어왔네. 오늘 일 적었어? 응, 좀 일찍 끝났어.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녁을 차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서연이가 새로 산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 반지 새로 산 거야? 응, 부산에서 기념품으로 하나 샀어. 예쁘지? 기념품이라니. 누구와의 기념품일까요? 저녁 먹으면서도 서연이는 부산 여행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다 변했더라. 나이 들어서 그런가 예전 같지 않았어.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는 거였죠. 제가 어떤 친구들이 왔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 친했던 애들이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이름은 대지 않고 뭉뚱그려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묵었어? 호텔에서 묵었지. 깨끗하고 좋더라. 또 거짓말이었어요.
분명 모텔에서 묵었는데 호텔이라고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친구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불륜 관련해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너한테 그런 일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해지면 연락드릴게. 미리 준비해두고 싶어서. 변호사 친구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해져.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해.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서연이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도 확인해봤어요. 부산에 있던 이틀 동안 김민호의 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물론 메시지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통화 시간과 빈도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특히 토요일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3번이나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서연이가 친구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 확신했어요. 서연이는 저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18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거죠. 제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가정을 지켜왔는데 서연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알아보니까 서연이가 최근 몇 달 동안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화장을 더 진하게 하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을 볼 때도 예전보다 조심스러워했어요. 김민호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본 정보로는 부족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죠. 부산에 사는 지인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김민호는 꽤 큰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10여 명 되고 지역에서는 나름 알려진 사업가였습니다. 최근에 이혼했다는 것도 맞았고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닐까 하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 아내까지 꼬신 거였죠. 김민호의 회사 정보도 찾았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알아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이 정보들을 넘겨주면서 상간자 소송 준비를 부탁했어요. 형, 확실한 증거들이야. 모텔 영수증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정말로 소송할 거야? 당연하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넘어갈 순 없어. 변호사 친구는 위자료도 상당할 거라고 했어요. 상간자에게는 보통 몇 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송을 하기 전에 서연이와는 먼저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18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기회는 한 번 줘야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물론 용서할 생각은 없었지만 최소한 사실 확인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서연이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저를 속이지 못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서연이와 둘이서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신중해야 했어요. 서연이가 미리 알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도 서연이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여보, 요즘 힘들지? 내가 마사지 해줄까? 이런 식으로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마침 금요일 저녁 서연이와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할 말 없어? 서연이가 고개를 들며 무슨 말? 하고 되물었어요. 부산 여행 말이야. 정말 친구들 만나러 간 거야? 서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당연하지. 왜 그런 말을 해? 그럼 이건 뭐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모텔 영수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서연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내 지갑에서 나온 거야. 빨래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지. 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민호가 누구야? 왜 그 사람 카드로 모텔비를 냈어? 김민호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서연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서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지금 나한테 뭘 한 건지 알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18년 만에 아내에게 화를 낸 거였죠. 식탁 위의 반찬들이 흔들릴 정도로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그냥 밥만 먹으려고 했어. 정말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요즘 힘들다고 해서. 서연이가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밥만 먹으려고 모텔에 갔어?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 마시면 모든 게 용서돼. 우리 결혼한 지 18년이야, 18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파트 옆집에서도 들렸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그 사람이랑 다시 연락한 거야? 한 달 전쯤.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한 달 전부터 나를 속인 거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만났어?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이는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어요. 여보, 우리 다시 처음처럼 해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이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야? 내가 다른 남자랑 모텔에 가기 전.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는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김민호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연이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원하는 장소로 나왔어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오후 3시에 약속을 잡았는데 김민호는 정시에 나타났어요. 실물로 보니까 페이스북 사진보다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이런 남자에게 서연이가 넘어간 거구나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서로 마주 앉아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민호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고 저는 그냥 그를 지켜봤어요. 차분하게 상대를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김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다 끝나는 거예요? 제 아내랑 뭘 한 건지 알고 있죠? 서연이가. 아니, 사모님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위로해드리려고 했는데. 위로를 모텔에서 해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김민호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김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만 반복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시면서 왜 그랬어요? 결혼한 여자라는 걸 모르셨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김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변명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제 아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책임이라고 하시면 상간자 소송 들어보셨죠?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김민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지 말고 합의로. 합의요? 제 18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려 놓고 합의로 해결하자고요?
김민호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얼마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당한 처벌이에요.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변호사 연락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아내 근처에 얼씬하지 마세요. 김민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서연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민호 오빠가 뭐라고 했어? 민호 오빠라고 불러? 아직도? 서연이는 제 표정을 보고 잘못 말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안해, 습관적으로. 습관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생기는 거야? 얼마나 자주 연락했으면 습관이 돼?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친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모텔 영수증,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서연이가 직접 인정한 녹음 파일까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확실히 이길 수 있어. 변호사 친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후 김민호에게 상간자 소송이 접수됐다는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김민호는 소송당하자 완전히 당황했어요.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거냐,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 라고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합의 따위는 없었어요. 며칠 뒤 김민호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끝까지 가자. 변호사 친구도 제 편이었어요. 이런 일은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아. 돈으로 무마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거든. 소송이 진행되면서 김민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부산 지역 사업가들 사이에서 김민호가 유부녀와 바람 피우다가 소송당했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김민호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거래처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거래하기 어렵다며 계약을 취소하는 곳들이 나타났습니다. 김민호는 다시 합의를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1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중간에서 설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망가뜨려 놓고 돈으로 덮으려 하지 마.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정의였거든요. 결국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민호는 상간자로 인정돼서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연이와의 일체의 접촉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김민호는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업도 망하고 인생도 망했다며 한탄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지역 신문에도 이 사건이 보도됐어요. 물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다 아는 얘기가 됐죠. 김민호는 결국 부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업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연이의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가 퍼졌고 서연이는 동창회는 물론이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게 됐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저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그 사람도 충분히 벌 받았잖아.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내가 벌 받을 차례야. 서연이는 회사에서도 이 일이 알려져서 눈치를 보게 됐어요. 결국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송 얘기가 퍼지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계속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연이가 일하던 곳이 중소기업이라서 이미지가 중요했거든요. 결국 서연이는 자진 퇴사하는 게 좋겠다는 압박을 받았어요. 서연이가 퇴사를 결정했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연이가 힘들어하면 제가 더 힘들어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됐어요. 자업자득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서연이는 울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했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의 친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장모님이 전화를 하셔서 서연이가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하셨어요. 태서봐, 너무 괴로웠겠구나. 우리 서연이가 정말 잘못했다. 장모님은 서연이에게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요. 친정에서마저 외면당한 거죠. 서연이의 형님과 형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죄송하다며 저에게 연락을 하셨지만 서연이와는 연락을 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거였죠. 서연이는 하루 종일 울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절망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와 절친했던 친구들조차 이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혼한 친구들은 우리 남편이 의심할까봐 만날 수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서연이를 보면서도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알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8년 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을 서연이도 맛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혼 얘기를 꺼내자 서연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서연이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18년 동안 줬어. 내가 그걸 스스로 포기한 거야. 서연이는 우리가 함께 살았던 추억들은 아무것도 아니냐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추억들은 내가 김민호와 모텔에 들어가는 순간 다 사라진 거야. 서연이는 그제서야 제가 진심으로 이혼하려고 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서연이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어요. 재산도 나누기 싫으면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애원했지만 제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모든 재산을 제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서연이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이니까 당연한 거였죠. 집도 제 명의였고 적금도 대부분 제가 넣은 거였어요. 서연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본인 개인 용품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지만 저는 내가 김민호에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하는 거야 라고 답했어요. 이혼 조정 과정에서 서연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조정위원들 앞에서도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들도 서연이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는 저쪽에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1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이는 법원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이야? 이제 남남이에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돌아서서 그냥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집을 떠나는 날 캐리어 하나만 끌고 나갔어요. 18년 동안 모았던 추억들은 모두 두고 가는 거였죠.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서연이가 문 밖에서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들은 얘기로는 서연이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민호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작은 가게를 차렸다고 했고요. 둘 다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도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고 택배 일도 계속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서연이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저는 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1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서연이와 김민호는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처음이라는 건 영수증 한 장 전에 있었던 거니까요. 서연이가 김민호와 모텔에 가기 전 우리가 서로를 믿고 살았던 그때 말이에요. 그때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저는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연은
50대 택배기사 김태섭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 서연 씨가 부산 동창회를 핑계로 옛 남자친구 김민호와 불륜을 저질렀고 태섭 씨가 모텔 영수증을 발견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섭 씨는 상간자 소송을 통해 김민호에게 7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고 서연 씨와는 이혼했습니다. 서연 씨는 직장을 잃고 친정과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했으며 김민호 역시 사업이 망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태섭 씨는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태섭 씨처럼 확실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연 채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태우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고 보험회사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남들에게 털어놓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겪은 일들이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이죠. 제 아내는 문지연이라고 하는데 저보다 3살 어린 45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0년이 되어 가네요. 지연이는 정말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에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을 맡고 있고 동대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지연이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챙기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관리실에 가서 해결해주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아파트는 꽤 큰 단지라서 동대표들만 2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연이는 나이가 있는 편이라 다른 대표들한테도 누나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새로 이사 온 주민들 챙겨주고 각종 행사 때마다 앞장서서 준비하고 정말 성실하게 활동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저도 그런 지연이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의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회의가 있어서 늦어질 것 같아라는 말을 일주일에 3~4번은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일이 많구나 싶었는데 이게 거의 매일 반복되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평일 저녁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회의가 있다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여보, 주말에도 회의가 그렇게 많아? 하고 물어보면 요즘 아파트 현안이 많아서 그래. 회장님이랑 예산 조율하느라 바빠 죽겠어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도영이라는 젊은 분인데 37살로 꽤 젊은 나이에 입대위 회장을 맡고 있어요. 능력도 좋고 추진력도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파트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편이었어요. 직장 일도 바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그런 일들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가정에도 좋은 일이겠다 싶어서 별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생 많다. 우리 집사람 덕분에 아파트가 잘 돌아가는 것 같네라고 격려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뭔가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지연이의 표정이 예전과는 다르게 밝아 보였어요. 화장도 전보다 신경 써서 하고 나가고 옷차림도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회의 나가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어? 하고 물어보면 대표들 앞에서 발표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단정하게 입어야지라고 대답했어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가끔 메시지가 오면 혼자 미소를 지으면서 답장을 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회의 관련해서 회장님이랑 업무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죠. 그러면서 점점 저와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응, 그랬구나 정도로만 대답하고 예전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아파트 일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정말 좋더라. 회장님 덕분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해결됐어. 이런 식으로 회장님 얘기를 자주 하게 되었죠. 그때는 그냥 업무에 열정적이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이가 또 회의가 있다고 나간 후에 저는 아파트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편인데 그날은 왠지 답답한 기분이 들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이런 일까지 챙겨주시고 회장님이 워낙 든든하시니까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돌아보니 지연이와 이도영 회장이 카페 한편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서류나 자료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것도 참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도영이 지연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그냥 업무적인 관계치고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지연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여기 왜 왔어? 커피 마시러 왔는데 회의는? 잠시 쉬는 시간이야. 회장님, 저희 남편이에요. 이도영 회장이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이시구나. 지연 누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남편 두셨다고 늘 자랑하시더라고요. 젊고 잘생긴 편이었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지연이의 표정도 그렇고 이도영 회장의 눈빛도 그렇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지연이가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럼 회의 계속하시죠. 저는 집에 가서 쉴게요.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회의라고 했는데 둘이서만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것도 이상했고 지연이가 깜짝 놀라던 표정도 뭔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이도영 회장이 지연이를 부르는 방식도 좀 친밀해 보였습니다. 누님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냥 업무적인 관계치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건 지연이가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가락에 반지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데 그날은 왜 빼고 있었을까요? 설마 일부러 뺀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지연이가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회의 오래 했네. 예산 관련해서 복잡한 게 많아서 그래. 피곤해 죽겠어. 그러면서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샤워 시간도 길었고 나올 때도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로션을 바르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회의 때문에 피곤하다고 했으면서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오늘 회의에서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회장님이 제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주셔서 기분이 좋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이가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건 평소에도 자주 있는 일인데 왜 유독 그날은 그렇게 기뻐할까 싶었거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 관찰해봤는데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점들이 많았어요. 외출할 때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나가죠.
핸드폰도 더 자주 확인하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메시지를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지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식탁 위에 있길래 혹시나 해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잠금이 걸려 있어서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알림 화면에 도영이라는 이름이 자주 보였어요. 시간도 새벽이나 늦은 밤에 온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업무 연락치고는 시간대가 너무 이상했죠. 지연아, 회장님이랑 개인적으로도 연락 많이 하나 봐. 응. 아파트 일 때문에 연락하는 거지, 뭐. 대답은 자연스럽게 했지만 왠지 모르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 의심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의 지연이와는 뭔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던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우야, 너희 아파트 블라인드 앱에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던데 봤어? 블라인드 앱이라는 건 아파트 주민들이 익명으로 소통하는 앱인데 저는 평소에 잘 안 보는 편이었어요. 주로 민원이나 불만 사항들이 올라오는 곳이라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료가 그러는 걸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앱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어요. 제목이 우리 아파트 동대표 불륜설? 이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동대표 누나랑 젊은 입대 위 회장이 뭔가 수상한 모습을 봤는데요. 둘이 너무 가깝게 서 있더라고요. 그냥 업무상 만남치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거 본 적 있나요? 댓글들도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어머, 저도 지하주차장에서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요. 회의한다고 하면서 둘이서만 자주 있던데.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설마요? 지하 창고 쪽에서 나오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다던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던 생각들이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지연이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계속 댓글들을 읽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걸 목격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관리실 앞에서 둘이 서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 회의실 불 꺼진 후에도 오래 있었다. 같은 차에 타고 나가는 거 봤다. 이런 제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가 또 회의가 있다고 나가려고 할 때 물어봤어요. 지연아, 아파트 블라인드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던데 봤어? 무슨 글? 너랑 회장님 관련된 글 말이야. 지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요즘 헛소문 많잖아. 우리가 뭐 그럴 사이니? 그냥 일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목소리 톤도 높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화장을 고치면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심해. 괜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알았어. 앞으로 주의할게. 그러고는 서둘러서 나가더라고요. 평소보다 빨리 나간 것도 이상했지만 그날 밤에 돌아온 시간은 더욱 늦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화장도 조금 지워진 상태였어요. 오늘 회의 진짜 오래 했네. 응. 블라인드 글 때문에 회장님도 신경 쓰이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했어.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이라면 굳이 그런 글 때문에 상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냥 무시하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쓸까 싶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블라인드 앱을 계속 확인해 봤는데 비슷한 제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둘이 손잡고 걷는 거 봤다는 글까지 올렸더라고요. 이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었고
주차 위치가 아파트 입구와 비상계단 쪽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블랙박스 녹화 기능을 24시간 모드로 설정해두고 며칠 동안 기다려봤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는데 지연이가 평소처럼 저녁 회의가 있다고 나갔어요. 시간은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집에 일찍 들어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먼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제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오후 7시 30분쯤 지연이가 이도영의 차에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게 아니라 차에 탄 거였어요. 그것도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에 탔더라고요. 왜 뒤에 탈까요? 앞에 타면 누군가 볼 수 있으니까 뒤에 탄 거 아닐까요? 그리고 차는 아파트를 나가더니 근처 다른 아파트 단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지연이가 차에 타기 전에 주변을 살피는 모습도 보였어요. 분명히 누군가 볼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제 차를 몰고 따라가 봤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둘이 탄 차가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나올 기미가 없어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설마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이가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였어요. 평소보다는 일찍 온 편이었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구겨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화장이 많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회의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피곤하네. 그러면서 바로 샤워하러 들어가더라고요. 샤워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아마 뭔가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샤워하는 동안 지연이가 입고 온 옷들을 살펴봤는데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지연이가 쓰는 향수가 아닌 다른 냄새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지연이가 외출한 후에 핸드폰을 뒤져보려고 했는데 암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생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봤어요. 지연이가 집에서 통화할 때 몰래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에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실에서 받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정말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아,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나죠. 네, 알겠어요. 조심히 와세요. 통화 내용만 들어도 뭔가 수상했어요. 업무적인 대화 같지 않았거든요.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마지막에 조심히 와세요라고 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지현이와 이도영이 아파트 지하 창고 쪽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시간은 밤 9시 반쯤이었습니다. 그것도 따로따로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지현이가 먼저 나오고 이도영이 몇 분 후에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분명히 함께 있었다가 들키지 않으려고 시간차를 두고 나온 거죠. 더 결정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블랙박스에는 음성도 녹음되는데 차 근처로 지나가면서 하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누나, 오늘도 정말 좋았어요. 회장은 입만 잘 터는 줄 알았더니 다른 곳도 잘 쓰시네. 누나가 더 적극적이셨잖아요.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이 대화를 들은 순간 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젊은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일을 핑계로 삼아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옆에서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제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아파트 일을 핑계로 삼아서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탈감도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려주고 출근하는 저를 배웅해줬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고 와, 여보라고 말하면서 볼에 키스까지 해줬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물어봤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했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봤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 증거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불륜 증거로는 사진이나 동영상, 음성 녹음, 메시지 캡처 등이 유효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 지연이가 또 회의가 있다고 나간 날이었어요. 저는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따라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소형 녹음기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준비해뒀습니다. 지연이가 오후 2시에 나간 후 저도 조용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이도영의 차가 아니라 지연이가 직접 운전해서 나가더라고요. 멀리서 따라가 보니 근처 모텔 쪽으로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회의라고 했는데 모텔로 가다니요. 저는 차를 모텔 근처에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쯤 이도영의 차도 같은 모텔 주차장에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였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바로 따져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바보로 만든 만큼 저도 그들을 제대로 혼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연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의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라는 똑같은 대화를 나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역겨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도영이라는 놈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제는 본격적인 복수를 계획할 때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져가며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들을 공부했어요. 상간남 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건 상간남 소송이었어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위자료 금액도 생각보다 꽤 나오더라고요. 특히 상대방이 기혼자가 아닌 미혼 남성일 경우에는 더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이도영은 미혼이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라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유혹한 거였죠. 이런 경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위자료 액수도 더 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지금까지 모은 것들로도 어느 정도는 입증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좀 더 명확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지연이가 또 회의가 있다고 나간다고 했어요. 저는 미리 소형 녹음기를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텔까지 따라가서 좀 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죠. 지연이가 나간 후 저도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예상대로 같은 모텔로 향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모텔 로비까지 들어가서 확인해봤어요. 프런트에서 죄송한데 혹시 제 아내가 여기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처음에는 개인정보라고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니 제가 사정을 설명하니까 동정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아, 그분들 말씀이시구나. 자주 오시던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주 온다는 얘기는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지만 일단 참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로 했습니다. 그날 녹음기로 확보한 자료와 기존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모텔 직원의 증언까지 합치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그들을 혼내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일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아파트 일을 핑계로 불륜을 저질렀으니 아파트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도영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에 정기 동대표 회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저를 속여왔듯이 저도 마지막까지 모르는 척 해주기로 했어요. 그 며칠 동안 지연이는 여전히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회의가 있다고 나가고 늦게 돌아오고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법무법인에도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미리 조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해줬어요. 이도영의 재산 상황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슬쩍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어떤 일 하시는 분이에요? 관리소장이 IT 회사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잘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위자료 받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정기 동대표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USB에 담아서 관리실에 전달했습니다. 관리소장한테 이거 오늘 회의 때 틀어주세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라고 했죠. 관리소장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해 주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분도 예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회의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일부러 회의실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현이와 이도영이 다른 대표들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둘 다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죠.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관리소장이 오늘 특별히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블랙박스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대표들이 뭔지 몰라서 웅성거렸는데 지현이와 이도영이 함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나오자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지하 창고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마지막에는 둘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도 재생됐습니다. 누나, 오늘도 정말 좋았어요 라는 이도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지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이도영은 당황해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표들이 앉아 끝까지 보자라고 하면서 막았어요.
모든 자료가 다 재생된 후 회의실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회장이랑 동대표가 이런 관계였다고? 그럼 그동안 회의는 다 거짓이었던 거네. 지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이도영은 이건 오해입니다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때 저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저를 바라봤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문지연의 남편 정태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공개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이도영이 저한테 다가와서 형님, 이건 정말 오해예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해요? 모텔에서 나오는 것도 오해고 그 대화 내용도 오해인가요? 다른 대표들도 이도영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회장 자리를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하다니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나 당장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해. 결국 그 자리에서 이도영은 회장직 사퇴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현이도 동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곳곳에 대자보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회의는 참 뜨겁네요. 주민들에겐 공지, 회장님에겐 키스?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마 어느 주민이 붙인 것 같았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연이는 그날부터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아파트 주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는 그 얘기로 난리가 났어요. 그 후의 일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도영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도영이 저한테 찾아와서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합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합의요? 당신이 제 가정을 파괴해놓고 이제 와서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봅시다. 법정에서 이도영은 제가 누나를 사랑한 게 죄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답했죠. 죄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요. 재판부도 명확한 증거들을 보고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이도영은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원래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었죠. 그 돈으로 저는 새집 계약금을 냈습니다. 더 이상 지연이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 절차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지연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지만 저도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지연이는 계속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용서해줘라고 매달렸지만 이미 깨진 믿음은 다시 복구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시간이 나한테는 정말 소중했어. 하지만 당신이 그걸 다 무너뜨렸어.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받을 건 다 받았고 위자료까지 받았으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결국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주민들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며 이사 준비를 했어요. 이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에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부녀회랑 대표회랑 짬짬이 한 게 이거였냐? 는 뒷말이 계속 나왔거든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게 신기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요즘엔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있어요. 이혼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이 걱정하시길래 자주 안부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가 생겨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끔 지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더 이상 제 인생에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도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어디서 뭘 하든 이제는 관심 없어요. 상간담 위자료도 다 받았고 제 이름으로 된 새 집도 마련했습니다. 생각보다 혼자 사는 게 괜찮더라고요. 아니, 훨씬 낫습니다. 속이고 속는 관계보다는 혼자 사는 게 100배 낫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분이 들어요. 그동안 억눌려 살았던 것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이번 사연에서 정태우는 20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평범한 남편이었는데 아내 지연이가 아파트 동대표 활동을 핑계로 젊은 입대 위회장 이도영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해서 시작했지만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는 동대표 회의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해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고 상간남 소송을 통해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따져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서 복수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